안녕하세요. 아픔과 질병의 극복을 위한 환자와 가족의 마음가짐의 변화 그리고 행동 변화에 대해서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행동과학자고요. 사람들의 마음, 인식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더 좋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관련된 일들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지금 가족 중에서 아프신 분이 계시고 또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 또 어려운 과정을 아주 기적적으로 또 극복해 나가면서 이렇게 일상을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하는 연구에서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 그리고 오랜 기간 축적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많고 그걸 통해서 아픔과 질병을 또 극복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지식에서 그냥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제가 저의 생활에 또 저의 가족의 일상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데 과연 이것들을 많은 아프신 분들이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적용을 하고 계실까 하는 부분에서 그러지 않은 것 같다,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고 또 저 마찬가지도 뭐 아팠던 적도 있고 앞으로도 아플 수 있고, 네, 이런 수없이 다가오는 뭐 인생의 어려움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은 결국 많은 것을 결정하게 돼요. 그 마음이 이제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나의 생활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도 있었겠지만 무의식으로 내가 어떤 감정에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지 어떤 문화에 빠져 있는지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다 바뀌고 그게 결국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결국 그것들이 축적돼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행동들이 곧 납니다. 그것이 이제 그 근원을 보면은 우리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누구든지 뭐 아주 내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다 하는 분도 우리가 끝까지 죽기 전까지 다룰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원효 대사가 해골물을 먹고서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보니까 자기가 먹었던 게 이제 해골에 담겨 있는 썩은 물이었던 거잖아요. 일체 유심조, 이제 모든 것이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내가 먹는지, 내가 그 마음을 통제하는지에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합니다. 행동과학자로서 또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통제해야 됩니다. 마음을 길들여야 되고 내 마음을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먹고 통제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냥 막 놔두면은 마음은 표류합니다. 파도 속에 표류하고요. 외부 상황에 따라서 표류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은 오늘 나의 환경이나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다 잘해주고 100% 행복한 환경만 온다. 그러면 행복한 거고, 그 중에서 누가 갑자기 나를 툭 치고 지났다. 그러면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거는 자기 마음을 전혀 통제하지 않는 삶이고,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표류하듯이 행동도 표류하고 생활도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전제는 우리 마음이 내 행동을 지배한다. 내 마음이 내 생활 습관을 지배하고 결국에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가 먼저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라는데 이것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돈도 지킬 수 있고 뭐 건강도 지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마음입니다. 마음.
왜냐하면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괴로우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마음이 힘들면, 스트레스 받으면 염증이 생겨서 암이 생기고, 또 생명의 너무 어려운 질병들도 다 이런 마음에서 일부 비롯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지금 질병이나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또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자, 일단 저는 4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시간을 반드시 통제해야 됩니다. 시간. 자, 여기 보면은 인간이 자기의 삶을 계획할 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저것 다 하는 효율성 계획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포기해야 할 것을 먼저 정하는 우선순위 계획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들은 다 효율성 계획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놀고 싶기도 하고 술도 먹고 싶고 건강도 챙기고 싶고, 이것은 우리가 자원이 많을 때 일어나는 우리 생각 방식이에요. 욕심꾸러기죠, 욕심꾸러기.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목표들을 다 인생에서 달성하고 싶어 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건강할 때 인생의 주제예요. 하지만 이 전제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 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인간 중에 누구도 모든 자원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족할 수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비교적이긴 하겠지만, 상대적이긴 하겠지만은 자원이 다 부족합니다. 특히나 이제 질병과 암, 아니면은 아픔의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원의 유한함을 갑작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건강한 줄 알았고 나의 삶에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의 삶에 6개월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 범위에 제약이 생긴다든지, 거액의 치료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갑자기 재정적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사실 가속화된 것 뿐이지 우리 삶의 자원이 부족했다는 것은 원래 기정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효율성 계획을 고수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즉, 이 목표 저 목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달성할 수 있을까? 일하면서 간병하면서 여러 가지 동시에 하려고 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여기 우선순위 계획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우선순위 계획은 뭐냐? 포기해야 할 것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뭐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가를 가장 먼저 정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암환우 분들이시거나 혹은 다른 어떤 긴급한 병에 걸리신 분들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죠. 근데 정말 우습게도 이러지 않은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 거를 알게 됐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그동안 고수하던 여러 가지 삶의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시간에 쫓길수록 자원이 점점 떨어질수록 진짜 이상한 선택들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삶에서 최적화되지 못한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외에는 과감하게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통제하는 거, 그 목표들을 지우고 포기해야 될 목표들을 과감하게 지우고, 우선순위가 나는 지금 병을 치료하는 게 우선순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돈 버는 활동, 아니면 다른 활동들, 다른 사회 활동들을 과감하게 쳐내야 된다는 걸 일단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확실하게 줄이셔야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선택,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과학적인 결과로 밝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효율성 계획을 방식하던 일상생활의 삶을 버리고, 나는 이제 우선순위 정하고 우선순위 후순위에 있는 거 과감하게 다 포기한다. 이렇게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생각을 통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행동이 이제 구성하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불러오는 그 생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비관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희망하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실제로 같은 현상을 두고서도, 같은
병 진단을 듣고서도 어떤 사람과 가족들은 걱정하고 비관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고 그 안에서도 희망을 가집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이거는 자기 생각하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상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고 비관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하고 희망을 가진다. 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 통제 못하는 일들이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적어놓은 efficacy, 즉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기초적으로 필요한 인지거든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자꾸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일들에 집중을 하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서 일상 전반에서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이어져요. 근데 반면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에는 자기 효능감이 유지되거나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고 커지는 것을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가 커졌네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그냥 삶을 포기해야 하게 돼요. 반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세포의 크기를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밥을 먹는 거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해서 운동하는 거 통제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위에 적은 대로 나의 마음을 감사와 희망으로 바꾸는 거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 이 통제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해서 내가 그걸 해보겠다.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생활에서 예를 들면 식사가 어렵지만 식사를 열심히 할 거고 그거에 따른 결과들을 보겠죠. 몸무게가 불어나는 걸 볼 거고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운동을 조금씩 열심히 조금이라도 해보자 했을 때는 몸에 근육이 붙는 거를 느낄 거고 그리고 내가 자꾸 내 생각이 좀 부정적으로 쏟아졌는데 마음을 좀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요. 그럼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는 거는 삶이 무너지지 않고 통제하고 그래서 삶의 여러 부분에서 이제 그 질병을 극복하는 여러 부분에서 내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통제하는 부분 감사하고 희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에 자꾸 주의를 기울이고 의사 선생님 말에 자꾸 일희일비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에 더 시간과 생각을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문화를 통제하라인데요. 문화는 뭘까요? 문화는 우리 인간관계, 즉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이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독특한 가족의 분위기 나의 관계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걸 문화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가족은 어떤 사람들은 그 암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두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울 거예요. 너가 이래서 그래. 너가 이렇게 했잖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고요. 반면 배려하고 희생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생이 많지. 그래 할 수 있어.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슬픈 이야기만 계속하는 슬픔의 문화를 만들 수도 있겠죠. 막 아침부터 눈물 흘리고 잘 때까지 눈물 흘리고 계속 우울해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웃으면서 즐거움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잘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 이제 원칙을 정하고 상벌을 주는 그런 딱딱한 문화를 만드느냐 아니면 유연함과 창의성을 발휘하느냐 이것도 역시 문화입니다. 원칙주의는 일견 좋아 보이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긴장돼요. 마음도 긴장되고 행동도 긴장되고 그렇다면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되지를 못합니다. 뭐 아파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게 되는 문화가 만들어져 버려요. 나는 잘못했는데 내가 이거 실수했는데 실수한 거는 다른 사람이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막 싸움 붙일까봐 부정적인 의견을 줄까봐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됩니다. 뭐 삶에서 여러 부분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집시오. 지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극한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는 원칙주의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이 같은 자원을 가지고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이 적은 시간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그 사람이 자원이 적어질수록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원이 적어질수록 더 창의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창의성이 발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에서 병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의 어떤 도시에서, 아프리카의 어떤 시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만 살지 않아요. 그 안에서 삶의 지혜들이 나오고요. 우리 뭐 어르신들도 그렇겠지만 그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내고 또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거든요. 실제로도 기술적으로도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적정 기술이 더 나와서 그걸 통해서 창의성을 활용한 적정 기술이 나와서 그게 선진국에 더 좋은 사례로 전파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많다고 가장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대로 내가 창의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 들려오는 메시지와 환경을 통제하라는데요. 인간은 듣는 것과 환경의 산물이라고 하죠. 맹모삼천지교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식, 우리의 행동은 내가 무슨 말을 듣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지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의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맹모삼천지교 이야기처럼 어린아이들을 어떤 환경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무의식이 완전히 다르게 형성이 되거든요. 여기 쓴 것처럼 환경적 요소들, environmental cue들은 사람의 무의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가지는 환경, 부정적 감정을 전하는 사람들, 부정적 메시지, 그런 것들에서 자신을 차단해야 됩니다. 대신 건강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 운동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요. 미디어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뉴스에서 온갖 뭐 정치에 대한 뭐 이런 유튜브들 뭐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가 뭘 잘못했느니 누가 위선적이느니 뭐 이런 미디어들은 다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차단하시고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어떻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역시도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좀 차단하고 이제 인간관계를 바꾸시면서 운동하는 환경에 가세요. 뭐 공원에 가시면 운동하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아니면은 동네 헬스장이나 체육 시설에 가시면은 운동하는 분들 많아요. 거기 가서 그분들 사이에서 자기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자꾸 새로운 환경, 좋은 환경에 가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무의식을 지배했던 부정적 환경들, 술 마시는 환경, 담배 피는 환경, 불평하는 환경, 욕하는 환경, 직장에 대해서 불평, 불만 이야기하는 환경, 뭐 내가 지금까지 뭐 만났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다시 통제하면서 새로운 환경으로 뭐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울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거기 가서 친구를 새로 만드세요. 친구 그동안 만났던 친구 헤어지고 새로운 친구 만나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환경에 젖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술집에서 그냥 앉아 있었다면은 이제는 운동하는 데 가서 아니면 한강에 가서 뭐 산에 가서 사람들이 운동하는 그런 시설들이나 그런 데 가서 거기 그냥 앉아 계셔 보세요. 운동 안 해도 좋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에 노출될 때, 이렇게 사람들도 살아가는구나. 이런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또 밝고 건강하게 또 지내네. 뭐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법, 환우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법, 그리고 가족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봤는데요. 이 마음을 통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지금 질병을 극복해서 더 행복하신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시간을 통제해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과감하게 포기하고 우선순위 다시 매기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통제해서 결코 표류하는 생각이 그대로 두게 하지 마시고 더 좋은 생각을 가지도록 통제하시고 그리고 자꾸 못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더 열심히 해보시고요. 그리고 가족의 문화, 인간관계의 문화를 부정적 문화에서 이제 더 배려하고 희생하고 또 유연하게 여지를 주는 그런 문화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 인간관계를 다시 통제하시고 디자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